안녕하세요. 알쓸맥자 뷰난스입니다. 한 주 잘 보내셨죠? 저도 일주일이 너무 빨리 지나가는데 거의 고착화되고 있어요. 월요일에는 어, 이 팟캐스트에 이 알쓸맥자 올리는 일을 하고, 화요일에는 오늘처럼 녹음을 하고요. 수요일에는 오마이뉴스의 맥주실록 글을 넘겨야 됩니다. 그래서 거의 수요일에는 밤을 꼴딱 새고 있어요. 어떤 맥주를 써야 될지 먼저 종류를 정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맥주에 대해서 단순히 사실을 알리는 게 맥주실록이라고 하는 글의 취지가 아니고, 그 맥주에 맞는 주제를 정해야 되고요. 주제를 정하면 자료를 수집해야 되고요. 여러 자료를 수집하다 보면 거기서 이제 글의 뼈대를 먼저 세워야 되거든요. 글의 뼈대를 세우고 처음과 마무리를 어떻게 할 건지 생각을 하고, 내가 또 반드시 이 글에 넣어야 되는 게 없는지 다시 확인을 하고, 이런 과정들이 글 쓰는 작업에 필요한 과정들입니다. 뭐 그냥 수필 쓰듯이 일기 쓰듯이 이렇게 쭉 쓰는 글이 아니기 때문에 이 준비 기간만 한 2, 3일 걸려요. 그리고 막상 쓰는 거는 한 하루 딱 잡으면 다 쓸 수는 있는데 어쨌든 준비 기간이 길고요. 그렇습니다. 첫 번째 곡은 제가 항상 가을이 되면 먼저 듣는 노래입니다. Autumn Breeze라고 하는 조피드의 곡이고요. 이 곡의 전주를 딱 들으면 이 한강의 가을이 딱 떠오르는 그런 곡이에요. 오늘은 약간 옛날 곡들, 제가 좀 좋아하는 곡들 위주로 몇 곡 틀어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맥주 스타일 아는 척하기 아마 스타우트 마지막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밀크 스타우트 있고요, 아메리칸 스타우트, 뭐 임페리얼 스타우트,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제 서브 카테고리들 중에서도 거의 막바지에 와 있고요. 맥주 스타일 아는 척하기 이제 검은 맥주들 끝나면 다음 보니까 알코올 도수가 높은 맥주들이더라고요. 대표적으로 뭐 영국의 올드 에일, 발리 와인, 뭐 이런 것들이겠죠. 그 다음에 스카치 에일, 약간 이런 스타일들이고요. 자, 두 번째 노래 듣고 와서 우리 본격적으로 맥주 스타일 아는 척하기 들어가고요. 오늘 맥주 그 실록 맥주 리뷰하는 시간에는 좀 재밌는 맥주 가져왔어요. 슈나이더 바이세의 큐베 바리크 탭엑스, 이 맥주인데요. 이 맥주 제가 진짜 옛날에 마셔보고 다시 오랜만에 마셔보는 맥주입니다. 이 맥주가 한국에 들어왔어서 제가 마셔봤고요. 이 맥주 간단히 얘기해드리고 오늘은 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노래는 김현철의 횡계에서 돌아오는 저녁. 자, 맥주 스타일 아는 척하기, 오늘은 이제 오트밀 스타우트로 시작해 볼 건데요. 오트밀 스타우트는 간단하죠. 오트밀이 들어간 스타우트를 얘기합니다. 이 맥주는 밀크 스타우트에 대항하기 위해서, 혹은 밀크 스타우트의 영감을 받아서 만들어졌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귀리죠, 오트밀이. 실제 저희 시리얼 먹을 때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곡물이고요. 그리고 구황작물로 혹은 일반 작물로 이미 아주 오래전부터 재배가 되어 왔던 곡식입니다. 이 귀리가 맥주에 최근에는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있고요. 뭐 IPA, 특히 NEIPA, 바디감을 좀 살리고 싶고 헤이지함을 요하는 맥주에는 거의 오트밀이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최근 맥주예요. 네, 오트밀 스타우트 같은 경우는 귀리를 넣어서 일반적으로 단맛을 강하게 높이진 않고요. 그러니까 바디감을 높여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트밀 같은 경우는. 여기 오트밀 스타우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트밀 스타우트도 바디감을 높여주고 그 다음에 질감, 텍스처를 굉장히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이 오트밀이 하죠. 단백질이 굉장히 많고요. 지방도 좀 있거든요. 이 곡식에는, 곡물에는. 저 여기 보시면 제가 드린 얘기들이 쭉 있고요. 그리고 이 20세기 초가 돼서 이제 오트밀 스타우트가 굉장히 많이 만들어졌다가 사라졌다고 해요. 그런데 그
사라진 오트밀 스타우트를 다시 부활시킨 게 바로 이 사무엘 스미스의 오트밀 스타우트예요. 이거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저도 한국에 들어오자마자 바로 마셨거든요. 저희가 한국에서 못 마실 줄 알았는데 너무 감사하게도 수입을 해주셔서 마셨고요. 1970년대 거의 사장되다시피 했지만 1980년 사무엘 스미스 양조장이 오트밀 스타우트를 무덤에서 발굴해 새로 출시하면서 이 스타일이 다시 박동하게 했고 다른 영국 양조업체 그리고 곧이어 미국 양조업체까지 자극받아 아침 식사에 적합한 이 곡물을 이용하게 됐다라고 하네요. 근데 지금 들어가는 오트밀과 예전에 이제 20세기 초에 들어갔던 오트밀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게 아마 20세기 초나 1970년대 뭐 그때까지는 이 오트밀을 아마 그 곡물 아마 몰트의 형태, 메가의 형태로 아마 넣었을 거예요. 근데 최근에 들어가는 이 오트밀 같은 경우는 모두 플레이크 형태로 들어갑니다. 플레이크가 뭐냐면 우리 그냥 그 콘플레이크처럼 아침 식사에 우유 타먹어서 먹을 수 있는 구운 거죠. 예, 플레이크 형태로 구운 오트밀을 맥주에 넣습니다. 그냥 그거 뜯어서 그냥 먹어도 돼요. 바디감과 그다음에 질감을 이렇게 뭐랄까 보충해주기 위한 보강해주기 위해서 쓰는 이런 부가물들 오트밀이나 밀 같은 경우는 전체 메시빌의 30%한 25%에서 30%를 씁니다. 그 중에서 이 오트밀은 저는 한 10% 정도 씁니다. 그건 뭐 각자의 양주장에 따라 다르거든요. 그래서 저도 오트밀 같은 경우는 지금 정동 다반사라고 하는 헤이즈 IPA 바디감하고 헤이즈함을 위해서 쓰고 있고요. 그리고 스타우트에는 거의 다 쓰는 것 같아요. 엊그저께 만든 덕숭 돌담길에도 오트밀을 한 10% 정도 썼습니다. 확실히 달라요. 그래서 이 오트밀 스타우트를 마시면 지금 이 사무엘 스미스의 오트밀 스타우트 같은 경우는 저도 마셔보고 조금 깜짝 놀랐는데 단맛이 되게 좀 강하더라고요. 이 오트밀 스타우트를 처음 먹어보게 된 경위는 대부분 다 아메리칸 그 크래프트 맥주를 통해서 처음이었거든요. 그리고 국내 크래프트 맥주 중에서 오트밀 스타우트를 처음 만든 곳은 플래티넘이에요. 플래티넘이 오트밀 스타우트를 만들어서 공급을 했었습니다. 이미 한 10년 전에. 근데 이 오트밀은 국내에서는 불법이었어요. 맥주에 사용하는 게. 그러니까 국내 크래프트에서는 이 오트밀을 사용해서 맥주를 만드는 게 얼마 전까지 불법이었습니다. 그래서 국내 크래프트 오트밀 스타우트가 없었어요. 그럼 플래티넘은 뭐냐? 플래티넘은 그때 중국 연태 공장이 있었거든요. 지금은 증평에 공장이 있지만 그때는 연태에서 모두 만들어서 들어오는 맥주였어요. 그래서 연태에서 만들어 오는 오트밀 스타우트는 합법이었어요. 되게 웃기죠. 국내에서 만드는 맥주의 재료로는 불법인데 해외에서 오트밀을 넣은 맥주는 합법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국내 주세법, 특히 맥주 주세법이 얼마나 후진적이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트밀이 들어간 스타우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제가 그 특징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특징들을 갖고 있고 이 사무엘 스미스 오트밀 스타우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실키하고 바디감도 있고 그리고 단맛이 있다. 오트밀을 굉장히 많이 넣은 맥주임을 알 수 있죠. 사무엘 스미스 오트밀 스타우트 지금 구하기 힘든데요. 나중에 한 번 더 수입되면 반드시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또 수입이 되면 마셔볼 예정이에요. 국내에 가끔씩 이렇게 뜬금포로 들어오는 맥주들이 있어요. 그런 거는 꼭 챙겨서 드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보시면 오트밀 스타우트 소개 중에서 오티스 오트밀 스타우트를 소개를 하고 있네요. 닌카시 양조회사 브루잉 컴퍼니 회사고요. 제가 지금 수입 안 되고 있는 맥주 중에서 가장 아쉽게 생각하는 이 브랜드가 바로 이 닌카시거든요. 이 닌카시 맥주들이 진짜 끝내줍니다. 딱 마셔보면 야, 재료를 진짜 어마무시하게 넣구나를 바로 알 수 있는 맥주고요. 여기 오레곤의 아주 대표적인 크래프트 브루어리죠. 닌카시. 이름부터 벌써 닌카시여가지고 예전에 제가 수입됐었을 때 굉장히 좋아했던 맥주였는데 그때는 지금 생각하면 가격이 비싼 것도 아니었는데 이 오티스 오트밀 스타우트도 국내에 수입이 됐었습니다.
예, 제가 테이스팅기를 썼던 기억도 나고요. 그러니까 부가물 중에서 오트밀을 넣으면 이런 바디감과 부드러움을 추가해 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호밀을 넣으면 약간 바디감이 샤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곡물 아니죠. 곡물이라도 그 곡물의 특성에 따라서 최종 결과물에 이렇게 좀 특성들이 조금 다르게 나타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알고 계시면 부가물이 뭔가 들어갔었을 때 그런 특성들이 발현되는 그런 모습들을 또 즐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 정도만 그냥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나온 맥주가 포린 엑스트라 스타우트입니다. 요걸 따로 카테고리를 뺐는데 이 책에서는 이 포린 엑스트라 스타우트는 제가 기네스 설명할 때 이미 말씀드렸던 맥주고요. 기네스를 세계적인 맥주의 반열에 올려놓은 그런 맥주입니다. 수출용 맥주였기 때문에 알코올 도수가 높았고 또 홉도 많이 들어갔는데 이게 카리비아와 아프리카 쪽에서 대박을 터뜨린 거죠. 그래서 이제 기네스라고 하는 브랜드를 전 세계로 알릴 수 있는 그런 맥주였고요. 지금 포린 엑스트라 스타우트 같은 경우는 역시 나오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웨스트 인디아 포터라고 시작됐고 지금은 이제 포린 엑스트라 스타우트로 이름이 바뀌어서 계속 나오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포린 엑스트라 스타우트와 아이리시 펍에서 마실 수 있는 기네스 맥주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진하고 크리미한 전형적인 기네스와 달리 포린 엑스트라 스타우트는 더운 열대 나라로 수출하기 위해 만든 것이다. 더운 여정을 견뎌야 하기 때문에 도수가 높고 좀 더 독한 알코올 7.5%라고 되어 있고요. 예, 지금도 7.5%고요. 기네스의 포린 엑스트라 스타우트는 홉의 함량이 높고 복근 성질이 강하게 드러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국에도 잠깐 들어온 적이 있었고요. 꽤 오래전 일이에요. 마트에서 팔았습니다. 이런 맥주들을 마트에 막 있었어요. 네, 지금 맥주를 접하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안타깝죠. 그죠? 지금 마실 수 없으니까. 근데 그 당시만 해도 마트에 구석에 가면 이런 맥주들이 막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마셔본 경험이 있고요. 여기 보시면 내 입맛의 포린 엑스트라 스타우트는 육중한 러시아 임페리얼 스타우트와 잘 구분이 되지 않는다. 그래도 차이점을 들여다보자면 포린 엑스포트, 포린 엑스트라 스타우트는 여기 엑스포트라고 되어 있어서 그런 건데요. 오타네요. 포린 엑스트라 스타우트는 밀크 스타우트와 드라이 스타우트 혹은 홉의 아로마가 덜 강한 임페리얼 스타우트의 터보 차저가 달린 셈이다. 라고 하네요. 스리랑카 라이언 스타우트. 그쵸. 스리랑카 라이언 스타우트가 한국에 지금 있나요? 지금 얼마 전까지 한국에 있었는데 이게 포린 엑스트라 스타우트라고 볼 수도 있고요. 임페리얼 스타우트와의 차이점은 뭘까요? 일단은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임페리얼 스타우트는 다 거의 아메리칸이에요. 잉글리시 임페리얼 스타우트가 들어오긴 했죠. 사멜 스미스 거. 물론 얘도 복원된 거지만 근데 이 사멜 스미스 임페리얼 스타우트가 7도인데요. 알코올 도수 7도인데 마셔보면 임페리얼 스타우트 같지가 않아요. 요즘 나오는 임페리얼 스타우트, 그러니까 아메리칸 임페리얼 스타우트가 워낙 이제 확실한 스타일로 굳어졌고 그쪽의 카테고리가 확실히 향미적인 특성들이 이제 잡혀 있기 때문에 잉글리시 임페리얼 스타우트 같은 경우는 그냥 뭐 조금 알코올 도수 높은 포터 같아요. 알코올 도수가 크게 나오지도 않고. 포린 엑스트라 스타우트는 어떠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7.5%라고 하지만 이렇게 알코올 도수가 확연하게 느껴지지 않고요. 약간 그러니까 몰트의 다크 몰트의 느낌이 좀 강하게 있는 뭐 그런 스타우트. 그러니까 일반적인 기네스 스타우트보다는 조금 더 알코올 도수가 강한 그리고 비터함이 살짝 더 있는 그런 스타우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임페리얼 스타우트 같은 경우는 아메리칸 임페리얼 스타우트 같은 경우는 알코올 도수가 훨씬 더 높고 그다음에 다크 초콜릿하고 그다음에 뭐 그 뒤에 있는 비스켓이나 쿠키 뭐 견과류 같은 느낌도 굉장히 세고요. 단맛도 굉장히 세죠. 비터함도 굉장히 높이 올라오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임페리얼 스타우트를 마시다가 이 영국 쪽 포린 엑스트라 스타우트나 아니면은 잉글리시
임페리얼 스타우트를 마시면 그냥 일반적인 아메리칸 포터를 마시는 느낌이다. 아니면 아메리칸 스타우트를 마시는 느낌이고요. 여기 보면 홉이 많이 들어갔다고 되어 있는데 이 홉들이 다 노블홉들이기 때문에 실제 맥주에서 나오는 홉의 성질은 홉의 특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메리칸 스타우트가 나오네요. 일단 아메리칸 스타우트라고 하면 제가 기본적으로 아메리칸이라고 하면 미국 홉의 향이 많이 있는, 그리고 알코올 도수가 높고 비터함이 있는, 비터함이 센 뭐 그런 성질이 있는, 성격이 있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었죠. 모든 게 그렇습니다. 아메리칸 IPA, 아메리칸 페이레일, 아메리칸 스타우트, 아메리칸 포터, 아메리칸 발리 와인, 아메리칸이 붙으면 다 이런 성질들이 붙어 있어요. 아메리칸 홉의 특성과 높은 알코올, 그리고 높은 쓴맛. 여기 아메리칸 스타우트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거 읽어드릴게요. 아메리칸 스타우트는 진화와 영감의 최종 결과물이다. 영국의 약간 시큼한 포터가 아일랜드의 드라이한 스타우트를 낳았듯이 미국의 양조가들은 이 아일랜드 창조물을 발판 삼아 그 범주를 쉽게 정할 수 없는 스타우트를 만들었다라고 하네요. 아메리칸 스타우트는 보통 볶은 성질을 갖고 있어 커피나 달콤 쌉싸름한 초콜릿을 연상시키며 너무 좋아해서 때가 탄 축구공같이 검은색에 가까운 브라운색을 띈다라고 합니다. 알코올 함량은 ABV가 최대 6에서 7%까지 치솟기도 하지만 4에서 5% 언저리를 맴돈다. 예, 그러니까 6에서 7도까지도 올라가도 아메리칸 스타우트는 크게 상관없어요. 6에서 7도면은 영국에서는 이건 임페리얼 스타우트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다른 거예요. 그죠? 이걸 임페리얼 스타우트 아니에요? 라고 물어볼 수도 있지만 이게 또 아닐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미국에서는 뭐 ABV가 6에서 7도까지 올라가도 임페리얼 범주로 크게 넣지 않습니다. 미국에서 임페리얼 범주를 넣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8도 이상의 알코올을 갖고 있어야 되죠. 양조업체들은 특성한 달성 목표 없이 마치 자유 재량을 부여받고 그저 어두운 색의 맛있는 맥주를 만들어달라는 명령을 들은 것 같다. 그쵸? 그래서 아메리칸 스타우트도 이제 초기 버전들은 조금 너무 강한 뭐 다양한 특성, 개성적인 특성이 없는데요. 이제 최근에 만들어지는 아메리칸 스타우트들, 뭐 최근이라고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 이제 일반적인 요즘의 아메리칸 스타우트들은 그냥 단순하게 몰트와 그다음에 효모와 호불호만 만들지 않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부재료들이 막 들어가요. 초콜릿을 넣는다거나, 뭐 바닐라빈을 넣는다거나, 뭐 계피를 넣는다거나 이런 식의 다양한 부가물들을 통해서 개성들을 표현하는 스타우트들이 많죠. 이 아메리칸 스타우트들에서는. 그래서 아메리칸이란 이름에는 이제 그런 어떤 재료적 특성하고 테이스팅적 특성 플러스 다양성이라고 하는 그 가치가 하나 더 들어가는 것 같아요. 여기도 있네요. 그래서 이런 지령에 부응하기 위해 양조가들은 첨가물 무기고로 활짝 열었다라고 하네요. 멕시코 커피도 넣고 볶은 치커리도 넣고 감초 뿌리도 넣고 이런 것도 있고요. 약초즙도 넣고 또 뭐 넣나요? 뭐 퓨얼 카페에서 본래 스타일에 내드는 커피도 넣고요. 뭐 블루베리도 넣고요. 체리도 넣고요. 이런 식으로 다양한 부가물들을 넣어서 좀 재밌게, 그리고 마시는 사람들이 좀 더 관심을 갖게 하는 그런 스타우트들이 많고요. 제가 엊그저께 만든 정동 돌담길이래. 덕수궁 돌담길도 이제 그런 카테고리거든요. 제가 만드는 검은 맥주가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덕수궁 돌담길, 하나가 정동 힙스터예요. 덕수궁 돌담길 같은 경우는 부가물을 넣되 좀 세지 않은 그런 부가물들을 넣어서 은은하게 좀 마시기 편하게 만드는 알코올 도수 5도 후반대, 5도 중반에서 6도 사이에 있는 이제 스타우트를 덕수궁 돌담길 카테고리에서 만들고 있고요. 작년에는 오크칩을 좀 넣었어요. 근데 올해는 통계피를 넣습니다. 통 시나몬을 쪼개가지고 다 빠셔가지고 월풀에 넣어서 시나몬 향을 부드럽게 입히는 어떤 그런 스타우트를 덕수궁 돌담길 스타우트 만들고 있고요. 겨울 시즈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대신에 마시기 아주 편하죠.
다크 초콜릿하고 오트밀 넣어서 굉장히 부드럽고, 그 다음에 뒤에 살짝 비스킷 같은 그런 향이 나게 하는 이제 스타우트, 일종의 아메리칸 스타우트예요. 왜냐면 홉도 진흙 같은 홉들을 좀 넣거든요. 그래서 저도 지금 아메리칸 스타우트를 덕수궁 돌담길이라고 하는 브랜드로 만들고 있고요. 또 하나 정동 힙스터 같은 경우는 알코올 도수가 6도가 좀 넘어가고요. 이것도 역시 아메리칸 스타우트인데 좀 다른 부가물이 들어가요. 바닐라 빈하고 시나몬 요게 들어가고, 조금 더 다크 초콜릿 향이 좀 더 강합니다. 결국 다크 초콜릿 향을 좀 강하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는 보일링 시간을 좀 늘리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맥주 같은 경우는 보일링 당연히 60분 정도 하는데, 이 검은 맥주들을 만들 때는 보일링 시간을 90분에서 120분까지 저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이 어두운 몰트에서 나오는 향미적인 특성들이 훨씬 더 부각되거든요. 그렇게 좀 만들고 있습니다. 스타일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렇게 너무 도식적으로 너무 계층화시켜서만 생각하시면 조금 이렇게 한계에 도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하시면서 이 스타일들을 좀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마지막 임페리얼 스타우트, 요걸 보면 오늘 이제 까만 맥주가 끝날 것 같아요. 임페리얼 스타우트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임페리얼이 붙으면 뭐죠? 알코올 도수가 높다라고 하는 뜻이고요. 이거 영국에서 온 거죠. 이 임페리얼은 러시아 제국을 의미를 합니다. 영국에서 18세기에 러시아로 수출했던 맥주들에서 따온 그런 이름이고요. 임페리얼이 붙으면 일반적으로 홉이 많이 들어가서 알코올 도수가 높고, 홉이 많이 들어가서 쓴맛이 높은 그런 뜻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임페리얼 스타우트의 시작은 1760년대 정도의 앵커 브루어리라고 해요. 여기 앵커 브루어리는 이제 미국의 앵커 브루어리는 다른 영국의 앵커 브루어리 를 의미를 하고요. 여기서 이제 러시아 쪽으로 맥주를 수출했고, 특히 러시아 쪽에 있는 러시아 사람들이, 특히 러시아 황실에 있는 분들이 이 스타우트를 좋아했고 알코올 도수가 높은 걸 좋아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춘 맞춤형 맥주였던 거죠. 이 러시아 황실에서 맥주를 좋아했던 인물은 표트르 대제라고 하는 러시아 개혁군주였어요. 이 양반이 맥주를 엄청 좋아했는데, 왜냐하면 영국에 이제 이 산업혁명을 배우기 위해서 왔었다고 해요. 와서 이제 영국에서 일종의 유학을 하면서 이 다양한 영국의 발전사를 보게 되는데, 이때 이제 맥주를 마시고 영국 맥주를 엄청나게 좋아하게 됩니다. 그리고 러시아 같은 경우는 보드카, 증류주를 워낙 많이 마시잖아요. 날씨가 추우니까. 그래서 항상 이게 사회적인 문제가 됐다고 해요. 증류주를 마시고 독주를 마시니까 건강에도 문제가 있고 사회적 문제도 많이 발생을 해서, 표트르 대제가 영국을 보고서는 러시아도 이 영국처럼 이 맥주를 마셔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다시 돌아가서 영국 맥주를 많이 수입했다고 합니다. 예카테리나 여제 같은 경우도, 이분은 독일 출신이잖아요. 핏줄이 독일 출신이어서 역시 맥주를 굉장히 좋아했고 수입도 많이 했지만 러시아에서 이제 맥주도 많이 만들어서 마셨기 때문에, 이 표트르 대제와 예카테리나 여제가 좋아했던 알코올 도수가 높은 영국에 수입된 스타우트가 바로 이 임페리얼 스타우트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죠. 물론 이 맥주도 사라졌습니다. 완전 사라졌던 맥주고요. 하지만 이 맥주를 다시 멱살잡고 끌어올린 게 미국의 크래프트 맥주고, 미국에서 다시 임페리얼 스타우트의 시작과 부흥이 되죠. 그러면서 이게 전 세계적으로 이제 뻗어나가서 지금은 임페리얼 스타우트 하면 자연스럽게 알코올 도수가 높고 다크 초콜릿 향이 굉장히 강하고 단맛도 높으며 쓴맛도 센, IBU가 스타일적으로 보면 기본적으로 50 이상, 60 이상 되는 것까지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아메리칸 임페리얼 스타우트에서도 60, 70까지 가지는 않는 것 같고요. 대부분 50대 정도에서 IBU가 멈춰 있는 것 같고, 하지만 단맛이 굉장히 볼드하게 있으면서 다크 초콜릿 향이 굉장히 강하죠. 거의 80% 이상의 다크 초콜릿 향들을 갖고 있는
그런 특성들을 갖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좋아하는 스타일이고요. 애정하는 스타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기 좀 잠깐 읽어보면은 뭐 제가 아까 말씀드린 얘기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18세기 영국 양육업자들이 목마른 러시아 국민들에게 포터를 팔아 많은 돈을 번 시대로 돌아가야 한다. 이 어두운 세계에 에일을 좋아한 부류 중에 러시아 왕실이 있었다. 부유하고 힘 있는 사람들이 의뢰 그렇듯 러시아 왕족은 최고의 최강이 동일시된 최상의 맥주를 요구했다라고 하네요. 1960년대 런던의 앵커 브루어리는 이 요구에 응해 아찔한 도수의 스타우트를 보냈다. 전설에 따르면 예카테리나 여자가 도수가 강화된 이 맥주를 매우 좋아해서 러시아에 계속 수출되었다라고 하네요. 그리고 없어졌다가 1980년대 야키마 브루잉 앤드 몰팅 주식회사의 태평양 북서부 지역 양조 개척자인 버트 그랜트는 사람들의 혼을 빼놓는 임페리얼 스타우트를 개발했다라고 하네요. 그게 이제 시작이고요. 지금은 보면 여기도 이제 마지막에 정리된 게 오늘날 임페리얼 스타우트는 철저히 미국적이다. 예, 맞습니다. 지금 임페리얼 스타우트는 그냥 미국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미국의 특성들이 많이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무게감이 상당한 예술 작품으로 월식만큼이나 어둡고 되게 볶은 맛과 초콜릿 풍미를 보완하고 균형감을 주기 위해 2배의 폭발적인 쓴맛이 나며 ABV는 최고 10%로 웃도는 경우가 많다. 최근에 이제 임페리얼 스타우트라고 하면 대부분 9도 이상, 10도, 11도까지 올라가는 게 맞습니다. 최소 8도 이상이 돼야지만 임페리얼 스타우트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임페리얼 스타우트의 하나로 소개되고 있는 게 바로 올드 라스푸틴 러시안 임페리얼 스타우트죠. 그래서 원래는 정식적으로는 임페리얼 스타우트 앞에 러시안이 붙는다고 해요. 노스코스트 양조회사고요. 9%. 이거는 지금도 한국에서 여전히 마실 수 있고 요즘은 그 편의점에서도 구매를 할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올드 라스푸틴 같은 경우는 뭐 이 양반 얘기하자면 또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뭐 이 양반 얘기는 좀 안 하기로 하고 이분은 이제 우리 예전에 국정농의 최순실 같은 사람이었다고 하죠. 뭐 여러 가지 전설들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모델로 된 그런 맥주고요. 이 올드 라스푸틴 같은 경우는 또 여러 가지 배럴 에이지드 버전도 있고 다양한 버전들이 있으니까 꼭 드셔보셨으면 좋겠고요. 초콜릿 향이 굉장히 아름답게 나오는 맥주예요. 알코올 도수가 9도지만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고요. 밸런스가 굉장히 좋습니다. 단맛이 그렇다고 세지도 않고 쓴맛이 높지도 않고 밸런스가 굉장히 좋으면서도 아름다운 초콜릿 향을 느낄 수 있는 임페리얼 스타우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근에 나온 임페리얼 스타우트와 비교하면은 여러 가지로 조금 마일드하다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지만 대중적으로는 훨씬 더 먹힐 수 있는 그리고 먹혔던 지금도 먹히고 있는 그런 맥주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맥주가 국내 임페리얼 스타우트의 돌풍을 이끌었죠. 최근에는 국내 다양한 크래프트 맥주 역사들이 역시 임페리얼 스타우트들을 만들고 있고요. 그럼 임페리얼 스타우트의 매력에 빠지면 저처럼 이제 다양한 임페리얼 스타우트를 숙성시키는 뭐 그런 일들을 하시게 될 겁니다. 저도 지금 제 맥주 냉장고 및 선반에 이 다양한 임페리얼 스타우트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임페리얼 스타우트는 단순히 몰트만 갖고 요즘 만들지 않고 여러 가지 또 부재료들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부재료들이 들어갔을 때 나오는 여러 가지 복합성과 향미, 복합성과 밸런스를 한번 즐겨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정리가 되면 이제 스타우트가 정리가 됐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우리가 클래스 8으로 넘어가서 발리 와인을 얘기할 것 같아요. 발리 와인 한번 정리를 하면서 또 새로운 스타일들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노래 듣고 와서 오늘 맥주 소개하는 시간, 맥주 실록 시간, 테벡스 큐베 바리크 말씀드릴게요. 세 번째 노래는 WN 웨일스의 캣 유저스 매뉴얼 고양이 사용 설명서. WN 웨일스의 고양이 사용 설명서 듣고 왔습니다. 자, 오늘 소개시켜드릴 맥주는 시간이 별로 없네요. 큐베 바리크고요. 테벡스 같은 경우는 이 슈나이더 바이스의 가장 실험적인 맥주를 의미를 하죠. X는 10이기도 하고 익스페리먼탈의 X이기도 합니다. 자, 이 맥주는
아벤티누스라고 하는 바이젠복의 시초, 바이젠복 맥주, 이 맥주를 와인 배럴에 숙성시킨 그런 맥주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굉장히 베리의 향이 짙습니다. 첫 번째는 굉장히 일단 신맛이 굉장히 튀고요. 사워 에일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사워한 그 신맛이 굉장히 많이 튀어오르고요. 뒤에 오크나무 향이 또 아름답게 섬세하게 배어 있습니다. 이게 아벤투누스 탭식스를 넣었는데 아벤투누스 탭식스가 어떤 그 전형적인 특징들이 있잖아요. 약간 어두운 과일 계열들의 향들, 그다음에 약간 효모에서 나오는 이제 바나나 에스테리 같은 그런 향들은 이 맥주에서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와인 오크 향에 조금 많이 묻혀있는 느낌이고요. 그래서 그냥 마시면 약간 그 체리시한 그 베리의 향과 사워한 맛들이 많이 올라와서 사워에이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선호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아벤티누스의 어떤 바이젠복의 그런 어떤 블랙베리류, 블루베리류, 그리고 바나나 에스테리, 게다가 약간 묵직한 느낌의 바디감과 살짝의 단맛을 기대하셨던 분들한테는 이게 이게 아벤티누스 들어간 거 맞아? 라고 하는 생각을 조금 갖게 하는 그런 맥주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어떤 시도들은 저는 굉장히 좋다고 보고요. 이 맥주는 제가 한 10년 전쯤에 마셔봤던 맥주예요. 꽤 오래전부터 나왔던 맥주이긴 하거든요. 정확히 10년은 아니지만 꽤 오래전에 마셨던 맥주인데 이거 2019년 리미티드 버전이거든요. 2022년이니까 3년 정도 이제 숙성을 거쳐서 지금 나온 맥주인데 훌륭하죠. 예, 뭐 테벡스는 끼베 바리크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맥주들도 있는데 그런 맥주들이 나올 때마다 꼭 한 번씩 드셔보셨으면 좋겠고요. 이 끼베 바리크는 이 바이스비어가 얼마만큼 다양하게 변주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대표적인 맥주인 것 같아요. 예전에 먹었을 때도 역시 신맛이 강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역시 지금도 그렇고요. 사워에이를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뭐 추천드리지만 사실 가격이 만만치 않습니다. 가격이 제가 봤을 때는 한 병에 지금 이게 750ml인데 소비자가로는 거의 뭐 9만 원 이상, 최소 8만 원 이상의 판매가 돼야 되는 가격인 것 같거든요. 그렇게 보면은 약간 우리가 다른 경우의 수들이 좀 있긴 하죠. 대체품들이. 어쨌든 바이젠복과 와인 오크의 만남을 기대하시는 분들은 꼭 드셔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오늘 시간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